반갑습니다. 이슈 한마당입니다. 2007년 여름 미국 북동부의 여러 주에서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연쇄살인 사건인 줄도 몰랐으며 사건마다 교착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연쇄살인마는 용감한 아빠와 세 가족에 의해 산채로 체포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해리스버그 근처 웨스트 하노버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2007년 7월 12일 밤 달린 이월트는 집의 테라스에 앉아 즐겁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린은 42세였고 그녀의 남편인 토드 이월트는 목수이자 지역 학교의 시간제 축구 코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으며 딸 니콜은 집을 떠나 혼자 살고 있고 아들 닉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을에 사는 게르하르트는 10월 가족과 함께 카리브해로 휴가를 가기 위해 크루즈 티켓 4장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 아들은 사정상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게르하르트는 2장의 티켓을 토드와 달린에게 주기로 결정하여 4명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있는 휴가 생각에 달린은 설레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 식사와 집안일을 마친 달린은 발코니에 앉아 게르하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드는 아내가 통화를 오래 할 것으로 생각하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달린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 게르하르트에게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때 달린은 멀지 않은 숲속에 무언가가 몰래 숨어드는 듯한 소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도시 중심의 81번 주간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밤새도록 장거리 트럭이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한 밤이면 도심 외곽에서도 소음이 들리지만 달린은 익숙했던 터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마음은 이미 푸른 카리브해로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게르하르트의 전화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게르하르트는 애타게 불렀지만 그녀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비명소리에 놀란 게르하르트 부부는 달린의 집으로 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부부는 테라스 소파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쓰러져 있는 달린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옷과 소파 쿠션은 모두 피에 젖어 있어 부부는 공포에 떨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고 있던 토드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때 자신을 향한 경찰의 총을 보고 놀라자 집에 누가 또 있는지 경찰이 물었습니다. 토드는 아내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으며 아들 닉은 지하실에서 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드는 아내가 어디 있는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고 경찰은 부엌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집 주변을 조사하는 동안 토드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를 보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3시간 후 경찰은 의자에 수갑을 채운 토드에게 아내가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드는 아들과 울부짖음으로 온몸이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여러 차례 찌른 끔찍한 현장을 보면 피해자에게 강한 증오 그리고 깊은 원한을 의미한다고 경찰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린은 친근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살인적인 의도를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을 겪을 일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달린의 아들 닉과 남편 토드에 대한 조사에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토드를 첫 번째 용의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끊임없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에 슬픔에 빠져있던 토드에게 경찰이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단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은 남편 토드의 진술을 전혀 믿지 않았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린이 잔혹하게 살해된 지 불과 15일 만에
뉴저지주 블룸즈버리에서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블룸즈버리는 면적이 2.49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주민수가 1000명 미만인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78번 고속도로와 국도 22번이 북쪽에서 교차하고 975번 도로가 마을을 통과합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까지는 고속도로로 1시간 남짓 걸립니다. 모니카 마사로는 블룸즈버리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습니다. 2004년에 그녀는 블룸즈버리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새 집은 마을의 중심가 교회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멋지게 3년을 보낸 모니카는 자신이 인생을 보내고 싶은 곳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모니카는 가사 도우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위치한 헌터던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카운티 중 하나입니다. 활발하고 매력적인 금발의 그녀는 싱글라이프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며 마을의 주목을 받았지만 모든 희망이 끔찍한 사건으로 끝이 났습니다. 2007년 7월 30일 뉴저지주 경찰은 블룸즈버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이웃 주민이자 모니카의 고객으로 개빈 샌더스입니다. 그는 출장 중에 모니카가 청소를 하기 위해 29일 집에 올 예정이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샌더스는 30일 집에 돌아왔을 때 청소용품과 도구가 그대로 있는 것은 모니카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샌더스는 모니카에게 여러 번 전화와 그녀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니카의 차는 주차장에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에릭이 모니카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알리며 복도를 걸어갔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에릭은 1층에 살짝 열려있는 침실 문틈으로 한쪽 발이 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릭이 문을 열었을 때 모니카는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과 가슴 여러 곳에 찔린 상처와 침대는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블룸즈버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뉴저지주 경찰도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몇몇 유능한 형사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좌절시킨 것은 사건의 용의자가 많았으나 모두 알리바이가 확실하여 범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모니카의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은 28일 늦은 밤부터 29일 이른 아침 사이로 목에 찔린 상처가 깊었습니다. 끔찍한 부상의 대부분은 사망 후 발생했는데 이는 살인자의 강한 분노와 증오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현장은 비정상적으로 깨끗했고 법의학 수사관들은 의심스러운 지문, 머리카락 또는 DNA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범죄의 극도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모니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지인 범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비극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뉴저지 경찰은 사건이 진전되지 않고 더 이상 용의자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제프 노블 형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노블 형사는 사건 당시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검토했을 때 사건 당일 밤 누군가 집 문을 열려고 했었다는 진술을 발견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었으며 아이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의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블 형사는 문을 밀어보려 했던 사람이 살인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자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 우연히 지나가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즉, 타 지역 사람이
블룸스버리 집들 중에 잠기지 않은 모니카의 문이 열리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노블 형사는 이 추측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뉴저지주 경찰은 모니카 사건의 키워드 범죄 수법을 FBI의 연방범죄수사 유닛에 입력했습니다. 연구소는 사건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사한 범죄가 다른 주에서 발생했는지 뉴저지주 경찰에 통보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연구소는 유사한 사건이 매사추세츠주 도시에서 발생했다고 뉴저지 경찰에 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2007년 7월 30일 새벽 모니카가 살해된 다음 날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맥도너 가족은 주간고속도로 495번 근처에 살고 있으며 2007년 7월 30일까지 고속도로 옆에 사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7월 29일 일요일 바쁜 일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제니와 케빈 부부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단둘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맥도너 가족의 통금 시간은 밤 12시였고 11시 45분에 딸 셰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셰이의 침실은 부모님의 침실 옆방에 있으며 잠시 후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한여름 밤에는 습한 공기가 느껴졌지만 셰이는 목에 차가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둠에 조금씩 눈이 적응되자 그녀는 자신을 압박하고 입을 막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알아차렸습니다. 셰이는 수영선수로 다리가 강해서 침대를 발로 차며 최대한 큰 소리로 옆방에 있는 부모님을 깨우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엄마 제니는 딸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첫 반응은 셰이가 악몽을 꾸고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빠 케빈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급히 침대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제니가 딸의 방을 열었을 때 딸을 누르고 있는 검은 옷의 괴한을 보았습니다. 괴한은 두 눈만 보이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예리한 마체테를 들고 있었습니다. 괴한은 케빈의 덩치보다 훨씬 크며 케빈과 제니를 향해 마체테를 휘두르며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셰이는 아버지가 지체 없이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 뒤를 따라가며 맹렬한 칼날과 맞섰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셰이에게 경찰에 전화하고 내 총을 가져오라며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맥도너 가족은 어떤 총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면 괴한이 겁을 먹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셰이는 방에서 비틀거리며 절박하게 경찰에 신고할 때 아버지의 위급한 목소리가 경찰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30분이 넘도록 셰이의 침실에서 케빈과 괴한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케빈은 중학교 때 레슬링을 배웠습니다. 괴한을 제압하려면 그의 신체 부위를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의 목을 잡고 그의 몸무게를 이용해 뒤로 끌다가 엎어치기로 괴한을 바닥에 꽂았습니다. 엄마 제니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칼을 단단히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니는 남편이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보고 이 남자를 혼란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괴한의 귀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케빈은 힘을 내어 괴한의 목을 누르고 엄마는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도착하여 괴한을 체포하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셰이가 한 일은 아버지를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쳐있는 케빈은 계속해서 떨고 있었으나 가족을 구한 기쁨의 울음을 참다 못해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케빈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가족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피가 흐른 것은 주로 제니의 손에서 나온 상처 때문입니다. 살인자는 완전 무장하고 있었고
방 바닥에는 온갖 이상한 무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체테 외에도 초크와이어와 닌자검, 그리고 무시무시한 검은색 가죽 마스크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은 북캐롤라이나주 존즈빌 출신 1964년생 애덤 르로이 레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그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일하고 가끔 양계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2번의 결혼으로 아내와 3딸이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살고 있으며 범죄 전과가 없었습니다. 레인은 맥도너 가족의 집에 침입한 것은 무언가를 훔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그렇게 많은 치명적인 장비를 갖고 집에 침입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를 강간과 살인 미수로 기소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사건도 저지른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트럭을 수색했고 차에는 더 많은 칼과 공포영화 DVD가 있었습니다. 운행 일지에 따르면 레인은 2007년 북캐롤라이나에서 북쪽으로 출발했습니다. 트럭에는 회사에 제출할 구매 영수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운행 일지를 안전한 곳에 놓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체포 3주 후 타이로스 보안관은 뉴저지주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모니카 사건을 담당한 제프 노블이었습니다. 노블은 타이로스 보안관에게 레인과 사건이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레인이 모니카가 살해된 날 28일 저녁과 29일 새벽에 블룸즈베리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보안관 타이로스는 레인의 차에서 발견된 두꺼운 영수증 뭉치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타이로스 보안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레인이 7월 29일 오전 5시에 레이더 감지기를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가게는 모니카의 집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휴게소에 있는 상가였습니다. 경찰은 레인의 개인 물품과 다양한 살인 무기를 연방연구소로 보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DNA 항목들을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니카의 DNA가 다시 발견된다면 블룸즈베리 사건의 레인이 살인자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 DNA 테스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뾰족한 톱니가 있는 칼은 최소 4가지 종류의 DNA를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니와 일치하며 다른 하나는 모니카와 일치합니다. 레인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며 무작위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계속된 DNA 결과에서 2명의 피해자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발코니에서 비극적으로 사망한 달린 이월트입니다. 레인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그녀의 남편 토드가 아내의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레인의 2번째 피해자인 패트리샤 브룩스는 펜실베니아 코너웨이고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2007년 7월 17일에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소파에서 자고 있는 그녀를 찔러 중상을 입혔던 것입니다. 경찰은 뉴욕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여성은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2 여성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사건 후 레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그의 아내는 경찰 조사나 언론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차도 레인의 성장 과정과 가족관계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레인의 전 부인 미리엄 벤지는 1987년에 그를 만났고 1993년에 이혼했습니다. 그 당시 레인은 양계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레인은 성격이 나빴기 때문에 자주 그녀를 언어적으로 학대했으며
때때로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레이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여겼으며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범죄 기록이 없지만 이전에 많은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1996년 레인의 고향에서 경찰 살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의 몽타주와 레인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아담 르로이 레인의 재판은 사건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셰이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25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레이는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에서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니카 사건의 재판이 뉴저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는 모니카 마사로의 살인 혐의로 50년형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의 재판은 레인이 발코니에서 사망한 달린 이월트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여 사형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토드에게는 레인이 사형 선고를 받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처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레이는 패트리샤 브룩스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펜실베니아 페이앳에 있는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제니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은 내 생명과 딸의 생명을 구했어요. 나는 위대한 영웅과 결혼했어요 라며 남편의 품에 안긴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의 딸 셰이는 자신의 사건과 모니카와 달린의 가족을 위해 책을 썼습니다. 셰이의 가족이 아니었다면 범인을 잡지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로 묻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범죄는 더 늘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